계속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은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혜은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좀 오늘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저희가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 발표가 돼서 우리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좀 다뤘었고요. 그랬는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이 계획의 입장을 바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입장은 그럼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또 그러면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 교수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여성가족부 말 그대로 가족과 관련한 정책도 현재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큰 기본 계획을 세울 때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지난해에 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총망라한 내용인데요. 네. 기존의 계획에 비해서 차별화된 점이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률상 가족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였는데 네. 우리가 보통 가족하면 혈연으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혈연은 아니지만 혼인을 통해서 가족이 구성된다고 그렇죠. 하죠.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 가족의 형태가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념을 더 넓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큰 내용인데요. 이 법조항을 삭제하면서 가족 형체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보면 1인 가구를 그러면은 가족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아져서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동거 커플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위탁 가족이 구성이 됐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아동이 속해 있는 가족보다 더 나은 가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있어요. 거고요. 네. 또 있습니다. 노년화 시대에 맞다 보니까 왜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인신고하기에는 좀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같이 사시는 네.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각종 제도에서 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네. 두 번째로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좀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여가부가 밝혔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건강하다의 반대말은 건강하지 그렇죠. 않다인데 예. 그렇다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차별적이고 뭔가 혼인과 혈연으로만 구성되어 건강한 가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가부가 이 건강가정법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바꾼다고 분명히 지난해 밝혔었는데 다시 예전대로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다양한 가족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렇게 바꾼다고 했다가 혹시나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뀐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대적 흐름에 맞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했고요. 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여가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사실혼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법적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먼저 조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이제 여가부에서도 현행 이제 다양한 가족의 범위를 아예 배제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네. 네, 대신에 이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이게 실제 운용되고 있는 가정과 법적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민법이랑 건강가정기본법에 이제 나와 있어요. 아예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정의 규정을 보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 그리고 뭐 직계 혈족의 뭐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가족 그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 네. 그 가족에 대해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정과 관련해서도 정의 규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족 구성원이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까 그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혼인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입양으로 입양이라든지. 이루어진 사회의 예. 기본 단위 그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뭐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라고 이제 아예 지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정의 있는데 자체가. 네. 이제 실생활에서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뭐 비혼 동거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뭐 사실혼 부부 네. 그리고 노년에 있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 그리고 꼭 이렇게 어떤 동거 개념이 아니지만 요즘은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들이 이 가족이라는 법적인 정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 아직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좀 다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많은 또 비판적인 여론에 시달리는 것이 두려워서 아마도 이제 법적인 개정보다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입장을 내보인 것 같은데 사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이제 여가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야 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지원도 사실 법적 제도적인 토대 위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요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여가부의 입장이 맞았다면 그러면 예전에 발표한 여가부 입장은 똑같은 부처에서 어떻게 입장이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냐 이런 비판을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여가부가 2020년 이미 조사를 한 바 있었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인데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 이렇게 답했던 응답자 비율이 69.7%.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정도는 꼭 혼인 혈연 아니어도 이제 같이 살면 가족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회적 합의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부 종교단체나 일부 이제 보수 쪽에서 굉장히 반대하니까 그런 부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책을 이렇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자꾸 뒤집는 건 오히려 좀 불신을 초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비친족 가구 친족이 아닌 47만 가족. 가구. 예. 예. 그래서 가구 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에 따른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정책으로 변화를 억누른다고 이런 변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법이라든가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고치는 것이 오히려 부처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지금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닐까, 정의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지난해 발표된 계획에 대해서 평가가 좋은 편이었는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인 논쟁 이것이 과연 소모적으로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모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뭔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법으로 정의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사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가족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법이 그걸 담아야 되겠죠, 사실은.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법으로 뭐 민법에서는 뭐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 이렇게 딱 끊어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뭐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뭐 사회 기본단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있었던 가정의 모습을 좀 분류를 해서 담아놓은 것에 불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존재를 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 법이 이 국가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법이 그 모양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통계조사를 했고 그 결과 4차 기본계획에 지금의 가정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너무나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그 일환으로 법이 개정이 된 그렇죠.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다만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그 비판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네. 것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지 이것을 그냥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한다라는 것은 현상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민법과 건강가족기본법의 정의도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 변호사님? 네, 뭐 차이가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뭐 민법이 좀 더 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아예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동일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혼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직계혈족 같은 경우는 이제 혈연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입양만 빠져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입양이 되면은 직계혈족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고 사실상 이제 민법에서는 이렇게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위법으로서 가족의 정의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률을 담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법의 가족 개념은 손을 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족 개념 아니면 가정의 개념을 조금 더 넓히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것을 개정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이라든지 논쟁은 전혀 소모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죠. 또는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것이 사회적 변화, 그동안 제도가 담지 못했던 부분을 제도에서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뒤집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항상 출산율 얘기할 때 해외, 특히 프랑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주 낮았다가 올라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1.83명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하는 가정의 개념과 조금 다른 형태가 많아지다 보니 그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굉장히 다양한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서 말 그대로 지원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상당히 오히려 출산율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정 교수님께서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제 부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여가부는 기존 용어를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에서 지적을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전에 우리가 정상가족이라는 용어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혼한 가정은 비정상이냐 이렇게 부정적인 걸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형태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쓰자라는 제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계획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저도 어떻게 그 보세요?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지금 법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누구나 꿈꾸는 가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혼인, 혈연, 그렇죠. 입양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의 욕구 아니면은 인간다운 삶.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가치 중립적 그리고 현대 사회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에 맞춰서 법이 좀 보완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나왔던 그 기본 정책처럼 그렇죠. 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법제도가 지금 현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정동야행이라는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행사 중에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의상을 대여를 했는데 이 대여한 의상을 놓고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된 건지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시가 정동 일대에서 23일, 24일 정동 야행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진행된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정동이라는 장소가 근대 문화의 중심지로 이제 볼 수가 있다 보니 그렇죠. 이곳에서 이제 야간에 개방된 대사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시대상이라든지 역사를 알 수 있는 각종 공연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동 야행 행사에서 일본 천황 그리고 헌병 의상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개화기의 여러 의상을 유료로 빌려 입고 정동을 돌아보게 하는 정동 환복소가 이제 설치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복, 대한제국의 군복, 한복, 남녀 교복, 춘추복 이런 옷들을 이제 대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빌려주는 옷들 가운데 일왕의 옷과 일본 강점기 때의 그 일본 헌병의 옷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 환복소에 걸린 안내문에 일제 헌병, 일본 천황 복장을 2만 원에 빌려준다고 이제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대한 행사인데 여기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헌병이라든지 일본 천황의 옷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부분이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는 자기들은 몰랐다. 이 행사에서 이제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런 환복소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 업체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서울시에게 알리지 않고 이러한 의상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몰랐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업체에게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일제 강점기의 헌병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취지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지금 나온 비판들을 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업체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걸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서울시에서 어떤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한 행사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예산이 일부분 분명히 투입이 됐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중간에서 점검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 안타까웠던 부분이 보통 이런 의상 행사를 할 때 누가 많이 관심을 갖느냐. 학생들, 어린이들, 맞아요.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이런 옷 입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돈 받고
일본 그것 일왕이라고도 안 하고 일본 천황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천황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게 해주는 이런 행사를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문화예술계분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그 콘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는 계획서 같은 거 내도 행정에 있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살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시가 비슷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점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게 서울시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뭐 그 용역 업체가 어떤 잘못이 있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상들을 대여를 하고 비치를 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그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주최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요. 주최자는 지금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라고 한다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런 의상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리고 그 행사 당일에 만약에 뭐 계약이라든지 기존에 승인을 했던 의상과 다른 것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었다면 서울시 관계자가 나가서 그거를 검토를 했어야죠. 검토를 하고 그거를 뺐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불과 우리가 한 달 전에 광화문 한복판에 그 일장기가 연상이 되는 포스터가 붙었다가 논란이 돼서 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한 달 간격으로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에서 계속 이러한 역사 왜곡의 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뼈아프게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특히 역사적인 행사를 주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침 광화문 얘기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하는 어떤 민간 업체나 작업자 물론 자율성도 필요하지만요. 또 불필요한 오해는 좀 막으면서 하려는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곡된 부분을 전달하거나 또는 친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사전에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광화문 광장 그 버스 정류장도 논란이 됐던 거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던가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있었는데 만약 거기에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항거하는 그림이 있었다. 그럼 시민들이 이해를 했을 때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평화로운 모습이고 거기에 뭐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니 세금 들어서 이런 거 만들면서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거냐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역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요즘 민간에서도 굉장히 사전에 꼼꼼하게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했다면 더욱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네, 이런 뭔가 용역을 줄 때는 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줘야 하는 게 용역을 맡기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더욱이 더 꼼꼼히 챙기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